제 이름은 김명자입니다. 올해 70. 세상 사람들은 제가 복 많은 노인이라고 하죠. 아들은 사업가고 며느리는 친절하고 2층짜리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지옥에서 살아남았는지를요. 아침 6시. 저는 항상 가장 먼저 일어나 가족의 아침을 준비합니다. 아들 준혁이는 보양식을 좋아하니 삼계탕을, 며느리 수진이는 샐러드를 원하니 신선한 채소를 다듬습니다. 준혁이가 거실로 내려오며 말합니다. 어머니,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건강 생각해서 쉬셔야죠. 수진이도 화사한 미소로 거듭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세요. 얼마나 다정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랐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혁이가 급하게 외출하면서 거실 소파에 태블릿을 두고 갔습니다. 저는 그냥 치우려고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화면이 켜졌고 녹취록 앱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엄마 프로젝트 최종 단계였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진아, 이제 타이밍이 왔어. 엄마가 깜빡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병원에서 진단서 받아내면 돼. 성년후견인 신청은 내가 준비해놨고, 그럼 엄마 명에 남은 땅 8억짜리 바로 처분 가능해. 수진이의 대답은 더 섬뜩했습니다. 오빠, 근데 어머니 아직 멀쩡하신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어차피 노인네들은 다 그래. 우리가 캐나다 갈 비용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엄마는 그냥 요양원 보내면 돼. 아니 이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태블릿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는 이렇게 고요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준혁이 사업을 도왔고 제 상가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가였다니.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 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집을 나갈까?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 그건 제 패배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치매라는 그들의 무기를 역으로 이용하기로. 진짜 치매 노인처럼 행동하면서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제 재산을 지키는 거죠. 아니,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30년 만에 옛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이혜경 변호사. 우리는 함께 야학을 다니며 꿈을 키웠던 사이였죠. 결혼 후 연락이 끊겼지만 그녀는 여전히 서울 강남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혜경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명자야? 30년 만이네. 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녹취록까지 들려주자 혜경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명자야,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가르침을 주고 싶어.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혜경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았어. 그럼 내가 각본을 짜줄게. 하지만 연기는 내가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부터 새로운 명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약을 2번 먹으려 하거나 방금 먹은 식사를 또 차리려고 하거나 준혁이 이름을 깜빡하는 척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준혁이와 수진이는 놀라는 척하면서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계획대로군. 일주일 후
저는 갑오로 내려오던 어머니의 진주 목걸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수진이가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죠. 어머니, 이걸 왜 버리신 거예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그랬어? 기억이 안 나네. 그런데 2주 후 제 방 책장 뒤에서 작은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렌즈가 침대를 향하고 있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치매인지 확인하려고 혜경 변호사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좋은 기회야.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펼쳐. 단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 자연스럽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카메라 앞에서 1인극을 펼쳤습니다. 밤에 일어나 옷장을 두드리며 준혁아, 학교 갔어? 라고 중얼거리거나 거울을 보며 당신은 누구세요? 라고 묻기도 했죠. 카메라 녹화 램프가 깜빡일 때마다 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혁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하지만 그곳은 정신과였습니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하더니 준혁이에게 뭐라 속삭였어요. 준혁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낸 거죠. 그날 밤 저는 준혁이 서재에서 서류를 훔쳐봤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서였죠. 제 서명란에는 이미 위조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초안까지 8억짜리 땅을 6억에 급매로 내놓을 계획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서류와 함께 명자 요양원 입소 계획서가 있었죠. 일정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5일 재산 정리 완료. 3월 20일 어머니 요양원 이송. 3월 25일 캐나다 출국. 그들은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해외로 도망칠 작정이었습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에. 제가 만약 이 계획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혜경 변호사는 제게 작전을 하나씩 알려줬습니다. 첫째, 제 땅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체납하는 계약을 미리 체결해 둘 것. 단 효력 발생일은 3월 16일로 설정. 둘째, 준혁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의 실소유주가 저라는 증거를 확보할 것. 셋째, 준혁이가 제 자금으로 한 사업의 실패 기록과 횡령 증거를 모을 것. 저는 밤마다 준혁이 서재를 뒤졌습니다. 카메라가 없는 1층 서재는 제 작전실이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준 자금 3억을 사업이 아니라 주식 투자에 날렸고 2억 5천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이제 제 땅까지 노리는 거였죠. 하지만 제게도 준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의 실제 자금 출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준혁이에게 돈을 줄 때마다 차용증을 받아뒀습니다. 제가 평생 장사를 해왔는데 돈 관리를 모를 리 없죠. 단지 아들을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3월 14일 아침, 준혁이와 수진이가 밝은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오늘이 그들의 승리의 날이라고 생각했겠죠. 오후 2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으니까요. 준혁이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법원에 가서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돼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제가 재산을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지만 법원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김준혁 씨, 이 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우견인의 재산 목록에 8억 상당의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토지는 이미 3월 1일자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체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무슨... 판사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집의 실소유주도 피우견인인 김명자 씨로 확인됩니다.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자금 출처가 모두 김명자 씨이고 신청인은 오히려 피우견인에게 3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거짓으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역으로 연기를 했을 뿐입니다. 판사님,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해경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태블릿 녹취록, 위조된 도장, 몰래 설치된 카메라 사진, 그리고 3억 5천 차용증. 모든 증거가 쏟아졌습니다. 준혁이는 말을 잇지 못했고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판사님은 엄중한 표정으로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성년후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오히려 신청인의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가 의심됩니다. 즉각 기각하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수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준혁 오빠가 저와 제 딸을 인질로 잡았어요. 뭐라고?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놨어요. 오빠는 제 딸 지유에게 희귀병이 있다는 걸 알고 치료비 명목으로 제 친정 재산까지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지 않으면 지유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손에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준혁이가 수진이를 협박하는 문자 메시지 사본이 들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를 해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딸이 죽어가는데 어떡해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이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 아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한 걸까요? 해경 변호사에게 조사를 의뢰했고 이틀 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준혁이는 10년 전부터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강원랜드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을 날렸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수진이 친정과 제 재산을 노렸던 겁니다. 사업 실패는 거짓말이었죠. 애초에 사업 같은 건 없었어요. 더 끔찍한 건 준혁이가 손녀 지우의 병원비를 가로채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측 확인 결과 지우는 6개월 전부터 치료비가 밀려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어요. 수진이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지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수진이와 지우까지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응징해야 할 대상은 준혁이 혼자였는데 말이죠.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해경 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짰죠. 첫째, 수진이와 지우를 위한 긴급 지원. 제가 기부 체납했던 땅의 일부 효력을 조정해서 지우의 치료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준혁이에 대한 법적 조치.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협박 등 모든 범죄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준혁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조건부로요.
구치소 면회실. 준혁이는 수척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읽어봐라. 그것은 합의서였습니다. 조건은 이랬습니다. 첫째, 준혁이는 모든 도박빚을 스스로 갚을 것. 저는 1억만 지원하되 나머지는 준혁이가 3년 동안 노동으로 갚아야 합니다. 둘째, 도박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할 것. 셋째, 수진이와 지유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사죄 편지를 쓸 것. 준혁이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지유에게 해라.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나에게는 그 말이 필요 없다. 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하지만 어머니는 왜 저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내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 사랑과 실망은 같이 온단다. 하지만 포기는 안 해. 내가 다시 사람이 될 때까지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수진이, 그리고 건강을 되찾은 지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유는 이제 학교에 다니고 수진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저는 그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차를 내리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냅니다. 준혁이는 출소 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급여의 절반을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로 생활합니다. 그는 더 이상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유의 사진을 보며 버틴다고 하더군요. 어제 준혁이가 처음으로 지유를 만나러 왔습니다. 지유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준혁이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건네자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준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수는 달콤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의는 달콤했다고. 제가 원했던 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만은 아닙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배신과 상처를 넘어 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70의 나이에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진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